경영학 원론 1장 경영과 경영학에 대한 이해 1절 경영의 의미 경영이란 단어처럼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사용되는 용어는 아마 드물 것이다. 그러나 경영이 무엇이냐고 물으면 제대로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경영을 영어로 하면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라고 하기도 하고 비즈니스라고 하기도 하고 혹자는 그냥 매니지먼트라고 하기도 한다. 매니지먼트를 매니지먼트로 풀어보면 사람이 나이가 들어 지혜로워지면서 내리는 의사결정 내지는 활동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비즈니스라는 말은 어원이 빚으로써 사람이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해 몹시 바쁘게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비즈니스 매니지먼트를 종합해보면 경영이란 생존하고 발전하기 위한 나름대로의 목적을 달성하려고 내리게 되는 최적의 의사결정 과정이다라고 정의할 수 있다. 좀 더 심화된 개념으로 다시 말하면 경영이란 명시된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조직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사용하여 구성원들의 노력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하여 제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자원은 항상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이용되어야 하며 결과적으로 의도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사용되어져야 한다. 따라서 기업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업무를 분담하여 조직을 만들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고 일이 진행되는 동안 확인을 하고 잘못될 경우 시정 조치를 취하는 일들을 반복하게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자의 입장에서 보면 경영이란 경영자가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행동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폴렛은 경영을 정의하기를 사람을 통하여 일을 성취하는 기술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드러커는 조직의 방향을 제시하고 리더십을 통하여 조직의 제 자원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를 정하는 것이라고 정의하였다. 드러커의 경영에 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서술하면 경영은 조직의 목표를 설정하는 과정이며 고도의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의 제 자원의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사용에 관한 의사결정을 행하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페율은 경영을 계획하고 조직하고 지시하고 조정하고 통제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현상은 모든 조직의 경영에 공통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하였다. 이를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 수립이다. 경영자는 조직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구체적인 활동 목표를 제시하고 해야 할 일들을 단계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다시 말하면 조직이 나아갈 방향과 수행하여야 할 과업들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조직이 미래에 서 있기를 원하는 위치와 거기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를 명확히 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외국 기업들이 국내 시장에 본격적으로 진출함에 따라 앞으로의 사태 변화에 대한 예측을 하고 그 대응책을 강구하는 것은 경영자의 계획 수립 기능이라고 할 수 있다. 둘째, 조직화이다. 조직화란 조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의 여러 자원, 부서 또는 직무를 배열하는 과정이다. 즉, 계획을 집행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자원을 체계화시키는 기능이다. 계획 수립이 조직의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어떻게 달성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이라면 조직화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 구조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에 관련된다. 예를 들어 신제품을 개발할 때 각 부서에서 인원을 차출하여 팀을 만들고 각각의 사람들에게 구체적인 임무와 함께 필요한 재정상의 지원을 하는 것과 같다. 셋째, 지휘 기능이다. 구성원들이 부여받은 업무를 자발적으로 수행하도록 그들에게 의욕을 불어넣어주고 영향력을 행사하는 기능을 말한다. 동기부여라고 불려지기도 하는데 계획을 수립하고 조직 구조를 만들고 종업원을 채용한 다음 조직을 이끌어가는 것을 말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게 목표의식을 강렬하게 심어주고 그들의 고충을 읽을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 넷째, 통제 기능이다. 구성원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혹은 조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하여 평가하고 필요할 때는 시정 조치를 취하는 과정을 말한다. 경영의 개념을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마치 수레바퀴처럼 연관되어 있는 시스템으로 설명할 수 있다.
수레바퀴를 이루는 각 축이 단단할 때 무거운 짐을 실어도 바퀴가 탄력을 잃지 않고 빠르게 구를 수 있듯이 이 네 가지의 각 활동이 원활히 이루어질 때 생산성이 높아져서 의도하는 목표를 달성하고 결과적으로 조직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이다. 앞에서 경영에 대한 다양한 시각과 견해를 통하여 경영에 대한 최종적인 정의를 해보면 경영이란 기업이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인적, 물적, 재화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운용함으로써 최종 산출물을 생산해가는 순환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좁은 의미의 경영의 대상과 넓은 의미의 경영의 대상. 경영의 개념은 높은 의미로는 영리조직인 기업의 경영만을 의미하지만 넓은 의미로는 기업을 포함하여 가게나 국가, 학교, 종교단체 등 비영리 조직의 경영까지도 포함한다. 특히 글로벌화가 추진되면서 국가도 이제는 국가 세입으로 정해진 세출 활동만을 하는 데서 벗어나 글로벌 경쟁의 주체로서 다른 국가와 경쟁하여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성격을 가지므로 경영의 원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조직체가 되었다. 따라서 이제는 국가 경영, 도시 경영, 학교 경영, 병원 경영이라는 말을 흔히 들을 수 있다. 이는 경영의 개념이 이제까지의 좁은 의미로서가 아니라 넓은 의미로서 받아들여져야 함을 의미하는 것임과 동시에 영리 조직과 비영리 조직을 포함하는 모든 조직을 운영하는 기본 원리로서 작용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경영에 필요한 자원들. 경영에 필요한 자원을 경영자원이라고 한다. 경영자원이란 생산품이나 서비스와 같은 최종 산출물을 생산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여러 종류의 투입 요소를 말한다. 이러한 투입 요소는 대개 하드웨어적 측면에서 인적 자원, 물적 자원, 그리고 재화적 자원이 필요로 하고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는 정보와 전략이 필요하다. 하드웨어적 자원,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재무적 자원이 있는데 인적 자원은 사람을 뜻하고 조직이나 기업에서 사람처럼 중요한 자원은 없다. 인사가 곧 만사라고 한다. 자동화나 기계가 고도로 진전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경영의 주체는 사람이며 사람들에 의해 경영의 궁극적인 성과가 영향을 받는다. 세상의 모든 일이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사람을 어떻게 다루냐에 따라 기업의 성패가 좌우된다. 이런 인적 자원을 구성하는 것은 경영자와 종업원이다. 경영자는 경영에 관련된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고 종업원은 경영자의 지시나 감독에 따라 노동력을 제공하고 대가를 지불받는 사람이다. 종업원과 경영자는 두 개의 인적 요소는 서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므로 이 두 집단이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할 때에만 기업은 높은 경영성과를 이룩할 수 있다. 물적 자원. 물적 자원은 기업의 경영 활동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공장의 설비와 건물, 토지, 지리적 입지, 원재료에 대한 접근성을 말한다. 물적 자원 그 자체는 지속적인 경쟁 우위의 원천이 되기 어렵기 때문에 물적 자원의 투자에 앞서 신중한 분석이 요구된다. 재무적 자원. 재무적 자원은 경영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자금 등과 같이 재무적 가치를 갖는 무형의 자산을 포함한다. 자본은 기업을 창업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자금으로서 자체적으로 마련할 수도 있으며 주식, 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로부터 제공받을 수도 있다. 물론 지나치게 과다한 자금을 항시 확보하고 있으면 경영활동 수행에 여유는 있으나 수익성의 감소를 초래하므로 적정 수준의 운영 자금의 유지가 관건이다. 소프트웨어적 자원, 지식, 정보적 자원. 산업사회에서 정보사회로 접어든 지금 지식과 정보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요즘 기업의 경쟁력은 지식력과 정보력에 의해서 좌우된다고 할 만큼 지식, 정보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이처럼 지식, 정보는 기업에 있어서 인적 자원이나 자본의 중요성 못지않게 중요한 자산이며 정보사회와 지식 기반 사회가 진전될수록 그 중요성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그러나 지식 정보의 가치는 많은 지식 정보의 홍수 속에서 이제는 지식 정보의 양보다는 질이 있고 오래된 것보다는 새로운 것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경영자는 항상 새로운 지식의 발생에 관심을 가져야 할 뿐만 아니라 기업 내부에서 발생하는 내부 정보와 기업 외부에서 발생하는 외부 환경 정보를 신속 정확하게 파악하고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기술적 자원.
과학적 기술이나 생산 공정 관리 기술 R&D 등을 말한다. 기술적 자원들은 공장의 자동화 및 기계화, 업무의 정보화 및 간소화, 신소재의 채택 등을 통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의 개발을 가능하게 하고 생산 공정 및 시설의 개선과 판매 관리의 혁신 등 제반 경영 부분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자원이다. 전략. 전략이란 기업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미래에 수행하여야 할 방향을 정하는 것이다. 즉,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또 그것을 실현시키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결정하는 것을 전략이라고 한다. 따라서 기업은 반드시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전략이 없다면 마치 넓은 바다에서 나침반이 없는 항해하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기업은 위에서 언급한 자원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급변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이를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경영 전략이 없다면 경영 목표를 달성할 수가 없다. 결국 경영 활동은 경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기업에서 이용 가능한 모든 자원을 어떻게 활용하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인가에 대한 전략을 세워 이를 실행에 옮기는 연속적 작업이라고 볼 수 있다. 경영과 관리. 경영 현장에서 경영이란 단어와 관리라는 단어가 의미상 구분 없이 사용되어지는 경우가 많다. 경영이란 개념과 관리라는 개념을 구분하여 사용할 것인가 아니면 동일한 개념으로 취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통일된 견해가 없다. 그러나 논리적 편의상 경영을 관리보다 포괄적인 개념으로 간주하고 관리라는 개념 대신 경영이라는 개념을 사용하고자 한다. 경영을 상위의 개념으로 관리를 하위의 개념으로 파악하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경영은 목적을 설정하는 기능이고 관리는 그 목적을 지향하여 노력하는 기능으로 보는 것이다. 이 경우 경영은 관리보다 상위적인 개념으로서 조직화, 장기 경영 계획 수립 및 운영 방침의 결정, 외부의 이해 집단과의 이해관계 조정과 같은 거시적, 포괄적, 유기적인 행동이며 경영 수뇌부와 관련된 업무이다. 관리란 경영에 비해 하위적인 개념으로서 경영 계획이나 방침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 자원을 적절히 배치, 지시, 감독하는 미시적, 지엽적, 단기적, 기계적인 실천 기능으로서 경영의 하층 구조와 관련된 업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경영과 관리를 경영 계층과 관련시켜 정의하는 견해도 있다. 경영이란 최고 경영층의 전략적, 정책적 결정을 가리키며 관리는 중간 경영층이나 감독 계층의 일상적 업무 결정을 말한다. 이런 이유 때문에 기업의 사장이나 임원은 경영자로, 부장이나 과장은 관리자로 지칭하기도 한다. 요컨대 경영과 관리 사이의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고 보는 시각을 종합하면 경영은 상위적이고 기획적 개념으로 관리는 하위적이며 실천적 개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효과적인 경영과 효율적인 경영. 경영의 문제를 다룰 때 우리는 흔히 효과적이다 혹은 효율적이다 라는 말을 자주 사용한다. 경영의 현상에 있어서는 경영자는 기업의 목표를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달성해야 한다. 효과적 경영이란 말은 소기의 목표를 달성한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의도한 목표를 양적, 질적으로 달성했는지의 여부이다. 예를 들면 공장장이 목표 생산량을 기대한 수준의 품질을 유지하면서 계획 기간 내에 달성한 것과 같다. 그러나 이 말은 목표 달성을 위해 사용된 자원의 크기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 자원은 낭비하더라도 목표만 달성하면 일단은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즉, 구체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의 완수 여부를 두고 산출 측면에서 하는 표현이다. 반면에 효율적 경영이란 그동안 들인 노력에 비해 얼마만한 결과를 얻었느냐의 문제이다. 이것은 경제학자들이 이야기하는 생산성의 개념과 유사하며 목표 달성에 들어간 비용을 고려하는 개념이다. 즉, 투입량에 대한 산출량의 비율로서 표현되며 이 비율이 커질수록 효율적인 경영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적지의 교량 폭파 임무를 부여받은 부대 중대장의 경우 적지의 교량 폭파 임무를 100% 완수했다 하더라도 부하들이 많이 전사했다면 인병 손실 없이 목표를 달성한 경무원은 경영 성과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기업에 의해서도 생산 목적을 달성할 때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었다든지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했다면 그 경영은 효율적이었다고 볼 수 없다. 어떤 회사에서 아무리 옷을 효율적으로 생산한다고 해도 그 옷의 디자인이나 색상이 유행에 뒤졌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그 결과 판매 목표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다. 이 또한 효율적이었다고 할 수 없는 경우이다. 효과적인 경영이 반드시 효율적인 경영이 되는 것은 아니다. 판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마케팅 비용을 엄청나게 지출했다면 효과적인 경영을 하였다고 할 수 없다. 유능한 경영자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경영을 해야 함을 알 수 있다. 경영에 있어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논할 때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은 효과성과 효율성의 균형을 잃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효과와 효율은 어느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될 경우 바람직하지 못한 상황이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일을 제대로 할 것인가와 올바른 일을 할 것인가를 논의해야 할 때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능력도 중요하지만 더 어려운 것은 정작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이다. 피터 드러커는 이것을 두고 일을 잘하는 것과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을 구분하면서 타당하지 못한 과업을 100% 완수하는 것보다 올바른 과업을 60% 해결하는 것이 더 낫다고 역설하였다. 결국 경영자는 올바른 일을 완벽하게, 즉 효과적이면서도 효율적인 경영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경영 마인드, 경영 마인드에 대한 정의. 오늘날 우리는 사회의 거의 모든 분야에서 경영 마인드라는 말을 자주 하게 된다. 우리 모두가 경영 마인드를 가져야 한다는 말 또한 자주 한다. 기업의 사장은 기업을 경영하고, 대학의 총장은 대학을 경영하고, 주부는 가정을 경영하고, 아주 크게는 대통령은 나라를 경영한다는 말들을 한다. 어느 조직이든 대표자의 능력을 그 사람이 경영 마인드를 갖고 일을 추진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할 정도로 변화와 혁신의 잣대를 경영 마인드를 통하여 판단하고 있다. 경영 마인드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간단하게 말하면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과적으로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또는 어떻게 하면 보다 더 효율적으로 업무를 완수할 수 있을까와 같은 문제에 대한 해답을 찾고자 노력하는 마인드를 경영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경영 마인드와 행정 마인드의 비교. 경영 마인드를 앞에서 효과성과 효율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라고 이해하였다. 그러므로 경영 마인드는 물적 자원의 투입이나 자본을 투자한다면 그 이상의 산출물이나 이익이 있어야 하며 그것이 기업의 성장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생각이다. 또한 효과성이나 효율성을 창출한 부문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추가적인 대가가 지불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바로 이런 점이 일반적인 행정 마인드 또는 관료 마인드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행정 마인드는 형평성과 일관성을 추구하는 마인드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형평성의 의미는 투입과 산출이 똑같은 것이 최선이며 모두에게 똑같이 n분의 1씩 배분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한다. 또한 일관성의 의미는 주어진 법규나 규정에 의한 일정한 집행이나 운영을 뜻한다. 그러므로 행정 마인드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규정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하는 사고방식을 의미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가변적인 생각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이 점에서도 행정 마인드는 경영 마인드와 다르다. 이처럼 서로 다른 특성을 가진 경영 마인드와 행정 마인드를 쉽게 비교해보면 경영 마인드는 행정 마인드와 달리 조금이라도 더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내기 위하여 끊임없이 아이디어나 지혜를 짜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경영 마인드의 핵심 요소. 기업이 강력한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경영자가 가져야 할 경영 마인드는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는 고객을 최우선으로 하는 고객 중심 마인드, 둘째는 치열한 경쟁 속에서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경쟁 우위 마인드, 셋째는 기업 자체의 가치를 극대화시키는 가치 극대화 마인드 등이다. 이러한 세 가지 마인드가 종합적으로 연계되어 기업 현장에서 실제로 추진되어야만 비로소 경영 마인드를 통한 혁신적 경영 활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가지 핵심 요소를 간단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고객 중심 마인드란 경영자가 기업을 경영하는 데 있어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고객이라는 것이다. 즉, 고객에게 제공되는 일체의 물리적, 심리적 행동이 최상의 고객 만족을 가져다주는 활동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의미한다. 최근에는 고객 만족을 넘어서 고객 감동, 고객 졸도에까지 이르도록 고객 중심적 경영 활동이 요구되고 있다. 다음으로는 경쟁 우위 마인드다. 경쟁 우위는 어떤 특정한 기업이 다른 수많은 기업과의 경쟁에서 우위에 설 수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하는 개념으로 기업이 경쟁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기업 특유의 기술이나 탁월한 경영 능력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경쟁 우위의 원천으로서 가치 활동과 핵심 역량을 들 수 있다.
이때 가치활동은 창조적인 경영활동을 의미하고 핵심 역량은 기업의 경쟁력 확보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요한 경영자원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가치 극대화 마인드다. 가치 극대화 마인드는 기업의 수익성과 관련된 개념으로 인적, 물적 자원, 자본 등의 경영 자원을 투입할 때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아이디어가 가미되면 투입 이상의 산출이 발생하게 되며 이것이 기업의 성장과 연결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이면서 효율적인 아이디어에 의해 수익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경영활동의 최종적인 목표인 기업 가치의 극대화에 도달할 수 있게 된다. 이에 관한 구체적 방법은 주식시장에서의 주가를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거나 브랜드나 특허권 등 무형자산의 가치를 높여 기업 가치를 극대화하는 방법이 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경영 마인드로 무장한 구성원들에 의하여 움직여질 때 영속적 조직으로서 존재할 수 있게 된다. 만약 경영 마인드가 없는 기업은 계획, 조직, 지휘, 통제가 각각 일관성 없게 활동하게 되어 고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경쟁 우위 확보나 가치 극대화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 외형 중심의 기업이 된다. 2절 경영학에 대한 이해 1. 경영학이란 경영학은 기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본과 물적 자원, 인적 자원, 정보 지식 등을 이용하여 계획, 조직화, 지휘, 통제하는 활동인 경영 활동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즉, 어떻게 하면 기업이라는 조직의 목표를 효과적이고도 효율적으로 달성해 나갈 수 있는가를 연구하는 학문 분야이다. 따라서 경영학은 특정한 활동에 국한되어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수많은 관련 활동의 학문을 접목시켜 적용하는 통합된 학문인과 동시에 모든 조직에 적용되는 원리인 것이다. 둘, 경영학 연구의 세 가지 차원. 현실 속에서 발전해온 경영학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차원에서 연구되어야 할 학문이다. 첫째, 시간적인 차원에서 기업 경영을 상상하고 소멸하며 소멸한다는 연구가 필요하다. 즉, 기업의 창업, 성장, 성숙, 쇠퇴에 이르는 수명 주기와 함께 산업 전체의 발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 이러한 내용에 보다 중점을 둔 경영학 세 학문으로서는 창업론, 중소기업 경영론, 전략 경영 등이 있다. 둘째, 공간적인 차원에서 조직은 내부적으로 여러 부서 간의 상호작용이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외부의 이해 당사자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한 경영학 강론으로서 생산운영 관리, 마케팅, 재무 관리, 회계 관리, 경영정보 시스템, 국제경영, 기업 문화 등이 있다. 셋째로, 인간적인 차원에서 조직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주로 인사관리, 조직행동, 노사관계관리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3.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 학문의 분류. 경영학은 상식이 아닌 학문이라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다. 상식이란 체계화되어 있지 않는 단편적 및 복합적 지식을 말한다. 이 때문에 상식은 서로 모순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상식을 기초로 한 지식은 그것이 보편 타당성이 있는지에 관한 검증을 위해 필요한 논리적 사고과정이 없다. 이에 비해 학문은 단순히 흩어져 있는 단편적인 지식을 모은 것이 아니라 어떤 넓은 대상 영역 또는 문제에 대한 지식의 체계를 의미한다. 또한 학문의 목적은 어떤 법칙이나 법칙의 세계를 찾는 것과 같이 궁극적으로 진리를 탐구하는 데에 있다. 학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분류된다. 학문은 크게 과학과 철학으로 나뉜다. 과학과 철학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과학은 어떤 특정 연구 대상에 관한 부분적 학문인데 반해 철학은 대상의 존재를 밝히는 전체 학문이다. 둘째, 과학은 현상과 법칙을 연구하는 학문인데 반해 철학은 본질을 연구하고 현상이 존재하는 이유와 현상의 통일성을 연구하는 학문이다. 셋째, 연구 방법에 있어서 과학은 관찰, 실험 및 분석 방법을 이용하며 철학은 반성과 직관을 의존한다. 넷째, 과학은 일정한 가정이나 가설하에 정립되는 통일적 및 체계적 지식을 추구하나 철학은 가정과 가설 없이 정립되는 통일적 및 체계적 지식을 추구한다. 즉, 철학은 가정이나 가설 자체를 원리적으로 설명하는 데 중점을 둔다. 이와 같이 철학은 본래 사물의 본질 및 가치, 즉 있어야 할 것을 탐구하는 학문이다. 그러나 철학과 과학은 모두 합리성 하에서 대상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모순성이 없어야 하며 논리적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또한 과학은 형식과학과 경영과학으로 나뉘는데
형식과학은 선험적 및 공리법칙을 대상으로 하는 형식 논리 및 수학과 같이 경험과는 관계없는 사고방식을 기초로 순서 및 규칙 그리고 형식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을 말하는 반면에 경영과학은 우리 인간의 실천적 및 경험적 사실, 즉 살아가는 경험의 세계를 직접 대상으로 하는 과학을 말한다. 경영과학은 이분법적 사고를 기초로 물리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과 정신적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어 흔히들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분류한다. 자연과학은 대상이 물질이고 관찰 가능한 것으로 자연현상이라고 하며 이것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을 말하며 사회과학은 인간 및 인간의 의사작용에 의해 관계성이 발생하는 것으로 이것을 사회현상이라고 하며 이러한 사회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과학을 말한다. 따라서 경영학은 사회에 존재하는 기업 및 기타 조직에 관한 현상을 밝히는 데 목적이 있는데 학문의 분류 과정에서 보면 학문 중에서 과학에 속하며 과학 중 경영과학이고 경영과학 중에서 사회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 양면성. 경영학의 학문적 특성은 보통 두 가지 관점에서 논할 수 있다. 첫째, 이론적 학문으로서 경영학은 이론과학인가 실천과학인가. 둘째, 경영학은 과학인가 기법인가 하는 관점들이다. 먼저 경영활동 전반을 연구하는 경영학이 이론적 학문인가 아니면 실제적 학문인가의 문제는 관찰하는 관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지만 대체로 경영학은 이론적 학문의 성격도 갖고 있고 실천이 가능한 실제적 학문의 성격도 갖고 있다고 평가받고 있다. 이론적 학문으로서 경영학은 경영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연구 방법을 통하여 하나의 원칙으로 정립해 나가는 특성을 갖고 있다는 뜻이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의 경영현상을 사실적으로 분석함으로써 경영의 원리를 논리적으로 세워나가는 방법을 사용하게 된다. 반면에 실천과학 또는 응용과학으로서의 경영학은 기업이 가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어떤 수단이나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가장 이성적인가를 연구하는 방법으로 경영은 적어도 이렇게 전개되어야 한다는 경영의 실천 원리를 추구해가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론적 학문과 실제적 학문으로서 경영학은 상호보완 관계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경영학에서는 이론 없는 실무 또는 실무가 수반되지 않는 이론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인식하지 않을 수 없다. 두 번째 관점인 경영학은 과학인가 기법인가를 보자. 학문으로서의 경영학이 이론적 체계를 지닌 과학인가 아니면 예술, 미술 또는 공예와 같은 실무적이면 실천적인 단순한 기법인가 하는 문제는 응용과학으로서의 경영학이 고유의 대상과 방법을 지닌 과학으로서 자립하기 위한 실현으로서 피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과학과 기법이 구분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경영학 고유의 특성과 성격 때문에 경영학계 자체 내에도 경영학이 과학인가 아니면 단순한 기법인가 하는 서로 상반된 주장을 하는 논쟁이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일반적으로 과학이란 경험을 통해 특정의 대상에 관한 얻는 방법이나 원리를 객관화하고 보편화한 것으로 이론성 내진 합리성과 실증성을 갖춘 지식체계라고 할 수 있다. 어떠한 학문이 과학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얼마만큼 체계화되어 있고 분명한 원칙들을 이론으로 기술할 수 있는가의 정도에 관련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경영학은 역사적으로 상당한 기간 동안 과학이라기보다는 하나의 기법으로 알려지고 그 같은 성향이 강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세계 2차 대전 이후 점차 과학성이 제기되고 요구됨으로써 그와 같은 요구에 학문적으로 부응하게 됨으로써 오늘날에 와서는 그 어느 하나의 측면이 아닌 양자의 측면이 동시에 강조되고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오늘날의 경영학은 이론과학인과 동시에 응용과학으로서의 성격을 함께 지니는 과학인과 동시에 기법이라고 할 수 있다. 지식 없는 기업은 맹목적인 것이며 기능 없는 지식은 무의미한 것이라는 주장은 경영학의 학문 속 그 자체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 같이 경영학은 이론과 실천을 함께 추구하는 양면적 성격을 가질 뿐만 아니라 과학과 기법의 또 다른 양면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결국 경영학은 경영활동을 연구 대상으로 하여 이론과 실천, 과학과 기법의 네 가지 측면을 모두 지니는 종합학문이라고 할 수 있다. 4. 경영학을 공부하는 이유. 오늘날의 많은 사람들은 경영이라는 것에 매우 높은 관심을 가지고 이를 배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가 발전의 원동력이 기업을 통한 부의 창출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역할을 담당하는 조직들을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관심사가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하겠다. 우리가 경영학을 배우는 이유를 정리하면 다음에 세 가지를 들 수 있다. 첫째,
궁극적으로 경영이라는 현상을 명확하게 설명하기 위하여 그 현상과 관련된 사항들의 상호관계를 체계적으로 밝혀 논리적인 설명과 인과관계를 밝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경영이란 현상에 대한 과학적인 분석은 궁극적으로 완벽하다고 할 수 없지만 경영의 현상을 주도하는 경영자로 하여금 경영자가 부딪히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준다. 경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복잡다단한 현실을 압축한 지식 체계를 이해하는 것은 낯선 지방에 가기 전에 지도를 통해 익히는 것과 같다고 할 것이다. 지도가 현실을 완전하게 방향하지 못할지라도 길을 찾는 데 크게 도움이 되듯이 이론을 배움으로써 기초적인 지식을 습득할 수 있고 새로 부딪히는 문제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 방법을 찾을 줄 알게 된다. 경영학을 공부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다른 사람에게 경영을 가르치기 위해서다. 테니스 동작 하나이든 운전이든 배우는 사람이 명쾌하게 이해할 수 있게 하려면 가르치는 사람 스스로가 분명한 지식체계, 즉 이론으로서 보장되어 있어야 가능하다. 왜 빗길에 브레이크를 급하게 밟으면 위험한지를 분명하게 설명할 수 있을수록 배우는 사람의 이해가 빨라지고 쉽게 잊혀지지도 않을 것이다. 부하에게 지시하고 설명할 때도 마찬가지다. 경험이 많은 경영자라 해도 용어가 불분명하다든지 자신만이 이해할 수 있는 논리를 든다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어려워질 것이다. 용어를 올바르게 구사하면서 논리적인 설명을 할 수 있는 것은 경영자에게 꼭 필요한 차질이다. 마지막으로 경영학적 지식은 우리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직접적인 지식 도구가 된다. 다양한 사회조직의 경영자들은 경영학적 지식을 이용하여 궁극적으로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결국 우리의 경제생활도 그만큼 윤택해지고 삶의 질도 향상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경영학적 지식을 통해 성공적인 기업 경영을 하게 되면 사회가 요구하는 충분한 제품과 서비스를 값싸게 제공하여 그들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업 조직 속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의 직무 만족까지 증대시켜서 결국 인간의 삶에 공헌할 수 있게 된다. 즉, 경영학을 배움으로써 기업 조직 자체나 주주, 최고 경영자의 이익에 국한하지 않고 소비자 생활의 질, 국가 경쟁력 향상, 취업률 향상, 사회복지 증진, 자원활동 등 큰 기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렇듯 이론으로서의 경영학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적용될 수 있는 보편 타당성을 갖고 있고 현실과 동떨어져 있어 가치 없는 비현실적인 학문이 아닌 경영의 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실용성을 갖추고 있다고 하겠다.